나는 전남 나주에 사는 박성규라고 합니다. 올해 71. 이제 고개를 들면 영산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고개를 숙이며 내가 심은 배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주 이곳은 천년 역사의 배산지이자 비옥한 평야가 펼쳐진 곡창지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30년을 살았고 58살에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귀농에 성공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씁쓸하게 웃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는 제가 겪은 실패와 절망, 그리고 눈물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4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3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교장 선생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중학교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성규야, 미안하다.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걸 아는데 형편이 안 돼서. 아버지는 그날 소주를 드시며 우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마음껏 시키겠다. 14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3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일했습니다. 인쇄기 다루는 법을 배웠고 재판하는 기술도 익혔습니다.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녔고 나중에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도 땄습니다. 26살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순애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순애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겠다. 순애씨,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악착같이 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소. 28배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전셋집도 없어서 친척 아저씨 대옥탑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좁은 공간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애, 나 독립하려고 해. 인쇄소를 차릴 거야.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은 있어요? 800만원 모았소. 부족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해봐요. 나도 일 계속 할 테니까. 1982년 봄, 저는 영등포에 3일 인쇄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평수로 치면 10평도 안 됐습니다. 중고 인쇄기 한 대와 재단기 한 대,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21살 정도 되는 청년 2명을 뽑았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싶어서 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골라 뽑았습니다. 형님, 저희는 일 배운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같이 배우면 돼.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명함 몇 장, 전단지 몇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벌어서는 월세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3일 인쇄소, 빠르고 싸게 해드립니다. 제 손으로 쓴 전단지였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조금씩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애를 키울 돈이 있을까?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아내는 배가 불러오는데도 인쇄소에 나와 전단지를 접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아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럴 때 같이 고생해야 나중에 같이 잘 살지. 1983년 봄,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고 보드라운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게 해주겠다.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했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밤을 새웠습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쪽잠을 잤습니다. 3년이 지나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3일 인쇄소는 빠르고 정확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장님,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되면 기한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1986년 둘째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인쇄기도 2대로 늘렸습니다. 영등포 조그만 가게에서 구로동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짜리 작업장이었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확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사시는 거 아닙니까? 단골 거래처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낡은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현대폰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제 차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한강에 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둔치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네. 1990년대가 되자 사업은 더 번창했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인쇄기도 4대가 됐습니다. 오프셋 인쇄기도 들여놓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큰 투자였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식당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중견기업의 카탈로그까지 인쇄했습니다. 매출이 연 3억 원을 넘었습니다. 1994년 40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전세가 아닌 월세를 벗어났습니다. 구로동에 조그만 아파트를 샀습니다. 15평짜리 아파트였지만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계약하던 날 집에 돌아와 아내와 둘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순애, 우리 해냈소. 고생했어요, 여보.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옥탑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밤새 일하던 시절, 전단지 돌리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되겠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생이었고 지연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 둘 다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1995년, 1996년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주고 명절 보너스도 챙겼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시작한 제가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저 결혼합니다. 입사 7년차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축의금 100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당시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많이 행복해라. 나처럼 악착같이 일하면서 아내 잘 챙겨.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1997년 큰아들 민수가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온 아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못 다닌 대학을 우리 아들이 가는구나. 입학금과 등록금은 제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게 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컴퓨터도 새로 사줬습니다. 아들아, 마음껏 공부해라.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해 여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IMF가 저에게도 다가오더군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인쇄 주문이 끊겼고 외상값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개월치 외상값이 2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제 전세금을 빼서 썼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월 10%였습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 뒤에 11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경기가 회복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2000년 저는 인쇄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8천만 원의 빚과 가족 3명뿐이었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보조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아내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남자로서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저는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님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고 아이들은 다행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55살 어느 날 새벽 택시 안에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니 협심증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싶소. 2012년 58살의 저희 부부는 전남 나주로 내려왔습니다. 남은 빚을 모두 청산하고 귀농준비금으로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조금 받았습니다. 배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주가 배로 유명하니까 배만 잘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농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해 배나무를 500그루 심었습니다. 하지만 심는 위치도 깊이도 시기도 잘못됐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주셨지만 저는 제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해 여름 배나무의 40%가 말라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나무도 병에 걸렸습니다. 첫 수확에서 건진 배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건진 배도 품질이 너무 나빠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둘째 해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충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약을 쳐야 할 시기를 놓쳤고 배가 익을 무렵 태풍이 와서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밭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0살 남자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통장에는 50만 원이 남아 있었고 겨울을 버틸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나주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셨던 김순철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평생 배농사만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성규 씨, 내일부터 내 밭에 나오시게. 아침 6시.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다음 날부터 김 어르신 밭에 나갔습니다. 어르신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보여주셨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법, 가지를 치는 법, 흙을 보는 법, 배꽃을 따는 법. 성규 씨, 나무한테 말을 걸어야 해. 나무도 생명이여. 기계가 아니라고. 어르신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은 오래 힘들어하네. 물을 더 줘야겠어. 이 녀석은 건강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나무를 부려먹었다는 것을요. 사업하듯 농사를 지으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어르신 밭에서 배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약을 쳐야 하는지, 어떻게 순을 따야 하는지, 배는 몇 개를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규 씨, 농사는 조급하면 안 돼.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있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요. 셋째 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으로 갔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만지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든 잎은 손으로 따고 약한 가지는 잘라냈습니다. 배꽃이 피면 솎아내기를 3번씩 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워서 망설였지만 좋은 배 몇 개가 나쁜 배 100개보다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해 가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했습니다. 배의 크기도 좋았고 당도도 높았습니다. 농협에 출하했을 때 검사원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올해 배 품질 좋네요. 특품 비율이 70%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빚 없이 번 돈이었고 정직하게 흘린 땀의 결과였습니다. 농사가 안정되고 생활이 나아지던 2018년 6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갓 안정된 삶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아내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추해졌는데 나 버리지 않을 거지?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우리 같이 100살까지 삽시다. 그의 농사는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주셨지만 저는 아내 곁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광주로 병원을 다녔고 항암 치료 날에는 밤새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년간의 치료 끝에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 부부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아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가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배농사에 집중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들었고 스마트팜 기술도 배웠습니다. 65살에 컴퓨터를 배워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걸 왜 배워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우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21년 저는 나주시 우수 농가로 선정됐습니다. 배 품질이 인정받아
대형마트와 직거래 계약도 맺었습니다. 수입이 연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에 귀농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35살의 청년이었는데 농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있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김순철 어르신이 제게 해주셨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은 2020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제 아내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71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밥을 먹고 밭으로 나가면 배나무가 저를 반깁니다. 봄에는 하얀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노란 배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5살 난 손주가 밭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배 따도 돼요? 그럼 우리 강민이가 따봐. 손주가 제 어깨에 올라타 배를 땄습니다. 그 배를 베어 물며 할아버지가 키운 배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손주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백만장자가 아니어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귀농에도 실패했고 건강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조급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60이 넘어 농사를 배웠고 65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서울에서 실패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제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나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자존심을 버리고 마을 어르신들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넷째,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버텨준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성공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입니다.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58배 빈손으로 이곳에 와서 71가 된 지금까지 배나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벽이면 밭으로 나가고 아직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이제 제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지만 이 손으로 일구는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다시 꽃이 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